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중에서 건축행위하고 대수선 행위까지 앞 시간에 진도가 나갔고요. 이번 시간은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행위. 자, 여러분 교재는 244페이지예요. 244페이지. 건축법 적용 행위, 용도 변경이죠. 우리 건축을 하면은, 이제 건축공사 끝나면은 준공사를 받게 돼요. 그 준공사를 사용 승인이라고 한다고. 그 사용 승인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건축주가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면은 이제 건축법 적용하여서 그 건축물이 안전하게 법에 맞도록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하게 되는 거죠. 건축법상 용도 변경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그죠? 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 행위는 허가를 받고 용도 변경하거나 또 신고하고 용도 변경하거나 그리고 뭐죠? 건축물 대장. 자꾸 외우십시오.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통하여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절차는 몇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 거죠? 법상 세 가지 절차에 의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용도 변경 구조 전체를 이제 좀 이거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를 구분합니다. 이것을 용도 분류라고 그래. 용도 분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 목적이나 형태, 건축물의 구조, 이용 목적, 형태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줍니다. 묶어서 용도별로 종류를 나누어요. 이것을 용도 분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건축물의 용도별로 종류를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네, 용도 분류라고 하는데 몇 가지가 있느냐면은 29개가 있어요. 우리 땅의 종류는 용도별로 몇 가지가 있었죠? 국토교육에서 배웠잖아. 도시적 안에 16개, 도시적 밖에 5개. 그렇게 해서 도시적과 비도시적,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는 그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21개의 용도 지역으로 토지의 용도별 종류가 구분돼요. 그래서 땅의 종류는 용도별로 몇 개가 있죠? 21가지가 있고, 건축물은 용도별로 종류가 몇 가지로 구분됩니까? 21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29개로 구분되는. 그래서 건축의 종류가 참 많죠. 그래서 일단은 그 29개 용도별 종류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하기 싫으세요? 자, 오세요. 245페이지. 245페이지 오면은, 자, 오른쪽 하단에 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별도로 준비된 표가 보일 거예요. 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자, 건축법 시행령상 별표 1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단독주택 용도가 있습니다. 밑줄 껐죠? 단독주택 용도로 시작해요. 자, 건축법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용도가 있고요. 책자 넘겨봅니다. 넘겨보면 2번이 뭐죠? 공동주택 용도가 있죠. 줄 것죠. 공동주택 용도. 3번이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줄 것이고요. 4번이 제2종 근린 생활시설. 5번이 무나미 집회시설, 무나미 집회시설 용도.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중간에 생략한 거야. 29번이 야영장시설.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29가지. 몇 번에서 끝냈죠? 5번. 29개를 다 이렇게 나열할 수가 없어요. 기본서에서 나열할 거예요. 폐지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 생활시설, 2종 근린 생활시설 이렇게 쭉 29개 용도별 종류가 있다는 정도 보시고요. 단독주택 봅니다. 단독주택. 245페이지 오십시오. 자,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 건축의 종류. 이것도 올해 시험 나왔죠. 29회 시험에 2018년도에 간접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네, 공간이 시험에 반영됐었죠. 자,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 건축물의 종류가 다시 4개가 있어요. 줄 것이십시오. 가번에 단독주택 줄 것죠. 나번 다중주택 줄 것이십시오. 다번에 다가구주택. 책자를 넘기면은 공관 나와 있어. 공관. 공관을 한자로 적었기 때문에 의미가 전달됐습니까? 네, 공간 뒤에다가 적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서울에 주한미국 대사관, 일본 영사관 이런 외국 공간이 많습니다. 그 외국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사관, 영사관 이런 것이 공관에 해당돼요. 공관. 그래서
대사관이나 영사관, 외국 공관은 건축 구성 용도가 뭐죠? 업무 시설이 아니고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축 구성 단독주택의 종류 몇 개를 이뤘습니까? 5개. 5개는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옵니다. 책걸레 동그라미에서 단다, 다공 그렇게 옵니다. 단다, 다공 그렇게 옵니다. 건축급상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 건축물 책걸레 동그라미에서 단다, 다공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은 건축구성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돼요.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줄 것이십시오.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렇게 되죠. 자, 책글자 동그라미에서 아연다기 그렇게 옵니다. 아연다기 단다, 다공, 아연다기 일단은 기본적으로 종류를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가 뭐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건축급상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가는데 진짜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처음 하니까 잠깐 궁금할 수 있는 거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있잖아요. 그러면 쓸데없이 자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개념을 정의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이라고 법률로 정의된 용어가 없어요. 그럼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2종 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인지 단어 시험을 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 정의된 용어가 없으면 시험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처음 공부하면 궁금할 수는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시험하고 상관없이 쓸데없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1월달부터 무슨 말인지 말도 안 하죠, 이런 것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자, 일단 근린생활시설은 1종하고 2종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근린이 뭐냐면 주택과 가까운 곳, 가까울 근처에 인접할 인자, 주택과 가까운 곳이야. 주택과 가까운 곳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뭐라고 하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래. 주택과 인근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는 거예요, 개념은. 근데 또 1종과 2종으로 종류를 구분하고 있잖아. 이 분류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거야.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전공자들은 학문적으로는 구별을 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웠어. 이런 거 적으면 안 돼. 쓸데없는 얘기라고 해서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궁금해 하니까 그냥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필기하면 저 기절합니다. 아, 기절 수준 아닌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적으면 안 돼.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 그냥 듣는 거라고. 적으면 안 돼. 시험에 안 나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자, 주택의 인근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데 좀 필수적이야.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야. 필수적이고 좀 유익한 것은 일종으로 분류한대. 필수적이고 유익하면은 일종이야. 근데 그것도 객관적이잖아. 객관적이진 않은 거야. 유익한지 덜 유익한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잖아. 객관적 기준은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봐요. 2종은 필수적이지 않고 덜 유익해. 덜 유익하다고. 덜 유익하면은 2종으로 분류한대. 예를 들면은 나이트클럽은 1종일 것 같습니까? 2종일 것 같습니까? 2종일 것 같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덜 유익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트클럽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에요? 좀 주관적인 거예요? 다들 주관적이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저는 나이트를 좋아합니다. 특히 겨울에 눈 올 때는 진짜 시원하잖아, 그죠? 뚜껑 열어주면 그냥 미치게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 위락시설은 2종으로 간다고. 이 시험에 나와요. 안마원하고 이런 거 나오고 종류를 이제 구분하는 거죠. 안마원하고 안마시술소하고 있거든요. 안마원하고 안마시술소. 그 안마원은 진짜 이렇게 안마만 하는 곳이래. 근데 안마시술소는 제2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대표적인 그죠? 불법 행위도 이루어지나 봐. 그래서 2종으로 분류한다고. 유익하고
덜 유익하고. 근데 또 어떤 분은 나는 안 마실수록 유익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렇게 구분한다는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네. 그래서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니까. 궁금해 하시니까. 여러분, 주택가 인근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죠?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럼 이런 것은 대개 주택입니까? 상가입니까? 상가가 되는 거야. 상가. 알겠죠?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는 주택입니까? 근린생활시설입니까? 근린생활시설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동네에 상가가 있으면 대부분 근린생활시설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나머지는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세요. 다시 오셔서 봐주세요.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로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이렇게 시작해서 야영장시설까지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몇 개? 29가지로 구분되는 거죠. 그 29개의 용도 부주된 것을 다시 위험 정도, 위험도, 위험한 정도 29개 용도별로 위험한 정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한 정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주면은 시설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설군이라고 그래요. 시설군이라고 합니다. 시설군. 시설군이 뭔지 배운 거예요. 가장 진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9개 용도 분류된 것을 위험한 정도가 같은 용도끼리 묶어주면 뭐죠? 시설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같은 시설군은 위험한 정도가 같은 용도에 해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위험한 정도에 따라서 시설군을 분류하는데 시설군 분류는 9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교재 반대쪽에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 244페이지 봐요. 244. 여러분 교재 244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습니까? 네, 표. 무슨 군대 있습니까? 시설군하고 오른쪽에 용도가 적혀 있죠. 시설군별로. 그래서 그 시설군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봐요. 9개 시설군이 있다고. 9개 시설군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종류를 외워야 돼. 진짜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자, 시설군의 첫 번째 자동차 관련 시설군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저 밑에 두 번째 칸까지 첫 글자 동그라미 합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건주 8번까지 8번째까지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제일 밑에 하지 말고 제일 밑에는 그 밖에 시설군 되어 있죠. 두 번째 글자 밖 동그라미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면 돼요. 자산 전문 영교 건주 밖 그렇게 옵니다. 9개 시설군을 어떻게 오죠? 자산 전문 영교 건주 밖 영교 건주 밖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산 전문 영교 건주 밖 무슨 뜻이죠? 아무 뜻도 없어. 그냥 첫 글자, 머리 글자 따서 외운 거죠. 자산 전문 영교 건주박 그렇게 오시고요. 자산 전문 영교 건주박. 자, 이제 그 표 앞에 적으십시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처럼 하십시오. 이 9개 용도 시설군 분류는 기준이 뭐죠? 위험한 정도가 같은 용도끼리 묶어주면 시설군이고 위험한 정도가 같은 용도끼리 묶어서 시설군을 분류하는데 몇 가지로 분류됩니까? 9가지로 분류되는 거야. 그때 상위 시설군으로 올라가면 봐요. 시설군이 상위군으로 갈수록 점점 위험한 용도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적으십시오. 고위험 표 앞에다가 화살표가 위로 가면 시설군 분류가 위쪽으로 가면은 위험해요. 고위험 반대로 시설군 분류가 아래로 내려가면은 저위험, 위험한 정도가 낮은 용도라는 거죠. 이게 분류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시설군 분류가 위로 가면 상당히 위험한 용도에 해당하고요. 하위 시설군 내려갈수록 덜 위험한 용도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 제일 위에서부터 이제 시설군의 종류를 외웁니다. 지금도 외워요. 이걸 입문과정 아니면 못 외우고 내년 7월 때 문제표를 할 때 거의 못 외우는 사람이 많아요. 60, 70%못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60, 70%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지금 외워야 된다니까. 시작합니다. 자동차, 산업 등,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등, 교육복지, 근린생활, 주거 업무,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이거 초창기 연습하셔야 된다니까. 내년 7월달에 이걸 못 외우신다니까. 그때 연습을 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미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산 전문 연교 근주바, 자동차, 산업 등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등 교육, 복지, 근린생활, 주거 업무, 그 밖에 시고 만약에 이게 초등학교 과정이라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거 다음 주까지 외워요 하면 다 외워오잖아, 애들이. 한동 빼고 다 외우는데 어른들은 거의 안 외우고 와요. 그래서 늘 잊어버렸다 그러고 그렇게 해요. 연습은 하지 않는 거, 어른들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체력이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네,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특히 형님, 누나들 잘 들어야 돼. 네. 뭐, 저보다 나이가 뭐 젊으신 분들은 상관없고, 알아서 잘 하시니까, 체력이. 20대는 밤 새워 나중에 외워도 되는데, 40, 50대는 밤 새워 오르면 그 다음날 한 이틀 동안 그냥 뭐, 공부를 망치니까 미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 특히 형님, 누나들 많이 하시고, 네. 대부분 형님, 누나가 많죠? 네, 이렇게. 산업등 시설군에 봐주세요. 교재 보십시오. 산업등 시설군. 산업등 시설군에는 어떤 용도가 보입니까? 운수시설 있습니까? 네, 운수시설, 운수시설. 강남 고속 터미널은 운수시설이죠? 운수시설. 그리고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등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럼 잠깐만요. 운수시설, 공장, 창고 등은 시설군 분류가 두 번째로 높죠.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맨 위에 있고 두 번째로 높으니까 상당한 건축의 용도 가운데서 위험한 용도에 해당한다는 뜻이야. 알겠죠? 네, 그리고 운수시설, 공장, 창고는 네, 같은 시설군이니까 위험한 정도가 같은 용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저 밑에 영업시설군에 가보세요. 영업시설군. 영업시설군 찾으셨습니까? 네. 자, 그 뒤에 봅니다. 영업시설군에는 판매시설 맞습니까? 판매시설 찾으셨나요? 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찾으셨나요? 네. 숙박시설. 그럼 잠깐만요. 이제 됐어. 고기 드시고요. 판매시설하고 숙박시설. 판매시설, 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다 판매시설이라고. 숙박시설, 모텔, 호텔, 다 숙박시설이잖아. 두 개는 같은 영업시설군이니까 위험한 정도가 같다고 보면 돼요. 법적으로. 그럼 잠깐만요. 공장을 하다가 기계 장비를 다 철거하고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상위군입니까?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합니까?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고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면 시설군이 하위시설군으로 내려가면 덜 위험해지잖아. 사람이 다치거나 희생될 확률이 낮아지는 용도를 변경하는 거야. 그래서 잠깐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할 때 하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용도 변경을 신고하면 돼. 반대로 숙박시설하다가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상위구조를 변경하죠? 위험해지잖아. 위험하면은 위험한 용도로 변경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희생될 확률이 높죠. 용도 변경을 까다롭게 규제하는 거야. 허가를 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시설군 분류해서 상위 구조로 변경은 허가받고 하위 구조로 변경은 신고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용도 변경은 어느 경우에 허가받고 어느 경우에 신고하는지 아셨죠? 네. 그러면은 백화점 하다가 슈퍼마켓 하다가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면 어떻게 되죠? 허가받는 거죠. 대신에 공장 하다가 판매시설 용도 변경하면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 덜 위험한 용도를 변경할 때는 신고, 더 위험한 용도를 변경하면 허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잠깐만요. 이 표를 다 외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표를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풀 수 있습니까? 안 외워도 답 찾을 수 있는데. 상식으로 하면 되잖아. 어느 쪽이 위험한지만 볼 수 있으면 되니까. 덜 위험한 용도를 변경하면 신고하면 되고, 더 위험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허가받고, 그렇게 문제 풀고, 올해 나왔거든요. 2018년 때 용도 변경 시험 나왔거든. 상식으로 풀리는 수준이었는데. 근데 이걸 외워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이걸 외우고 가도 시험장에 1분 만에 이걸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하니까 자꾸 암기한 방법만 떠올리니까 긴장되어 뜨지도 않고요. 찍고 나와야 되는 거야. 상식으로 푸는 게 차라리 나은데. 그러니까 이 원리만 알면 상식인데, 원리를 뭐 안 외우고 자꾸 외우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 그죠? 다음에, 다시요. 여보세요? 백화점 판매시설이었다고. 백화점이었다고. 근데 신도시의 백화점이 아주 브랜드가 좋은 백화점이
대규모로 들어오니까 오래된 소규모 백화점은 네,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숙박시설로 호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잖아. 리모델링해서. 그럼 봐요. 판매시설 숙박시설 용도 변경하나 숙박시설 판매시설 용도 변경하나 시설군이 같이 분류되어 있으니까 위험한 정도가 같다는 뜻이잖아. 그죠? 더 위험하거나 덜 위험한 용도가 아니잖아. 그래서 봐요. 같은 시설군 내에서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은 위험하거나 덜 위험한 용도로 변경되는 게 아니니까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만 해달라고 신청하고 용도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본래 숙박시설이었다고 사용생 준공사 받을 때는 숙박시설 용도로 준공사 받았다고. 숙박시설 용도로 준공사 받았는데 이걸 뭐로 바꾸죠? 판매시설로. 백화점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은 구청에 가서 본래 이 건물은 숙박시설로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판매시설 용도로 변경할 테니까 이 건물, 나의 건물의 용도를 숙박시설에서 판매시설로 건축물 대장에 변경해달라고 신청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판매시설하고 하고 숙박시설 할 때도 같은 위험한 정도가 같으니까 판매시설로 기재된 것을 무엇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숙박시설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만 신청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이해가 됐죠? 그러면 판매시설을 숙박시설로, 숙박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는 용도 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합니까? 기재사항 변경하면 됩니까? 기재사항 변경만 신청하면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도 변경 원리를 다 배운 거잖아. 처음부터 할까요?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몇 가지로 구분되죠? 29개. 29개의 용도 분류된 것을 위험한 정도와 같은 거 묶으면 무엇이라고 그러죠? 시설군. 시설군은 몇 가지로 분류되죠? 9가지. 어떻게 외웠죠? 자산, 전문, 영교, 건축학 연습하시고 사용으로 변경하면은 허가, 하용으로 변경하면은 신고. 같은 시설군 상원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통하여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용도 변경 절차 세세한 거 빼고 다 배운 거잖아. 기본적인 원리는 틀은 딱 갖추었거든요. 이 틀에다가 세세하게 살만 조금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수업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거죠. 자, 인문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용어 정의의 그 용도 변경에 관련된 개념하고 그리고 그 구조와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난해 2018년도 용도 변경도 상식으로 풀었으면 좋았을 걸. 네. 이걸 암기하도록 또 암기 방법을 가르쳐요. 막 이렇게. 그죠? 그럼 그걸 또 배워요. 얼마나 힘들겠어. 원리만 하면 너무 쉬운데. 외울 필요도 없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직접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254페이지 오십시오. 254페이지. 지금 건축 절차는 들어가지 않아요. 못 들어가요. 용어 위주로 합니다. 254페이지 옵니다. 254페이지 02번 공개 공지 찾으셨나요? 254페이지 공개 공지 확보 발표하시고요. 공개 공지를 동그라미 합니다. 공개 공지. 지금부터 공개 공지에 대한 용어 설명드리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근데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나오면은 100발백중 다 잡아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자, 공개공지, 건축법상 용어 정의합니다. 자, 공개공지가 무엇일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자, 교재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글자를 보는 건 좋지 않죠, 아직까지는. 자, 앞을 보시는 게 좋아요. 화면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봐주세요.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앞에, 세종로예요. 세종로구, 이순신 장군 큰 칼 들고 서 계시고, 세종대왕님 앉아 계시고, 뭐, 그죠? 네,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는,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구, 옆에 세종문화회관, 네, 세종문화회관. 지금 빗금친 부분이 세종문화회관, 네, 하늘에서 본 건물이에요. 이게 세종문화회관이에요. 건물이 이렇게 생겼죠? 네. 계단 입구 앞에. 그럼 보십시오.
시동묘회관 그 옆에 골목에 들어가면은 여기 대지를 일부를 네, 건축하지 않고 나무 금강송인가 심어져 있을 거예요. 심어져 있고 파고라도 있고요. 파고라 그리고 여기 긴 의자 같은 거 벤치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지의 일부를 대지의 일부를 건축하지 않고 네, 이렇게 공지로 남겨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네, 대지의 일부를 건축하지 않고 공지로 남겨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공개된 부분이라고 해서 공개 공지라고 하는 거죠. 대지 일부를 건축하지 않고 공지로 남겨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죠? 공개 공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셨잖아요. 뭐 제일 좋은 거죠. 이게 공개 공지예요. 근데 도시재에는 공개 공지가 필요해요. 이 세종로는 많은 시민들이 뭐 집회라든지 뭐 그죠 등등의 목적으로 네, 이렇게 이용도 하고 자주 모이잖아요. 모이고 그러면은 여름철 그 뜨거운 그 도심에서 가끔 이렇게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녹지 공간.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강제로 일정한 용도 지역에서 일정한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 규모가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대지 면적, 전체 대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면적을 건축하지 않고 휴식 공간으로 남겨서 시민들에게 공개된 네, 휴식 공간으로 제공을 하게 합니다. 이것을 공개공지라고 하죠. 시험 쳐야 되니까 어떤 용도 지역에서 어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어떤 규모, 얼마만큼의 규모를 건축하면 법적으로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되는지를 건축주에게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아주 쉬워요. 이제 교재를 가끔 보시면 돼요. 가끔.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공개공지 확보 지역이 나와 있을 거예요. 박사원의 기역과 니은, 디귿 나와 있죠? 기역, 니은, 디귿을 일단 암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건축법상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용도지역입니다. 기역번에 뭐죠?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첫 글자 동그라미 합니다. 일준이가 되잖아.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일준이. 그리고 2번에 상업지역 나와 있습니까? 네, 상업지역. 3번이 뭐죠? 준공업지역. 그래서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동그라미 하셔서 첫 글자 동그라미 하셔서 일준이와 상준이 다 외웠잖아요. 건축법상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될 용도지역은 일준이와 상준이.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그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가 외워야 돼요. 용도를 외운다고.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되죠? 문화 및 집회시설. 교재 찾으셨나요? 문화 및 집회시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확보 건축물과 확보 규모가 나와 있죠? 기역과 니은에 나와 있습니다. 기역문 보시면 되죠?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네. 종교시설, 종교 동그라미, 운수시설, 운수 동그라미, 운수 동그라미, 판매시설, 판매 동그라미, 숙박시설, 숙박 동그라미, 업무시설, 업무 동그라미. 얼추 다 나왔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용도로서 그 건축물의 규모가 일정한 규모가 돼야 돼요. 그 건축물의 규모가 네, 바닥 면적 합계 찾으셨죠? 기역본에 있는데 바닥 면적 합계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로 건축하면은 건축법상 공개공시 확보 대상이 돼요. 앞으로 일준위와 상준위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예를 들면은 서울예술의 전당, 뭐 아까 제가 예를 들은 세종문화회관, 공공정보 대상이라니까 종교시설, 뭐죠? 교회, 성당, 사찰, 운수시설, 강남 고속터미널, 판매시설, 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등, 숙박시설, 서울 시내에 있는 특일급 호텔들 대규모, 그리고 업무시설, 63빌딩, 강남 삼성물산, 뭐 이런 거 빌딩, 업무시설, 그리고 그 규모가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 5,000주 이상이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그 규모가 바닥면적 합계 기준 5,000주 이상인 대형, 5,000주 이상인 대형 건축을 건축하려면은 대지 면적의 일부를 건축하지 않고 공지로 남겨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죠. 이를 뭐라고 하죠? 공개, 공지. 여기서 세부적인 것은 조금만 들어가면 되지. 다 한 거라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죠? 꼭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너오십시오. 255페이지에 건축선이 나와 있을 거예요. 255페이지. 건축선.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양코를 3번에 건축선 찾으셨나요? 네. 건축선 별표를 했으면 좋겠고. 자, 건축선 읽어드립니다. 줄 것이십시오.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뭐라고 하죠? 건축선이라고 그래요.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는 선을 네,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2번 내로입니다. 건축선의 지정. 자,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자,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줄에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를 줄 거예요.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건축급상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줄 것이십시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수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부터 이제 고개를 들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세부적으로 알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네, 입문과정은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건축선. 자, 건축법상 건축선이란 건축선은 이런 의미예요.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대지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그래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건축선이 무엇인지 시험 이 단어 시험은 안 내요. 그럼 건축선은 어떻게 지정이 될까?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라고. 원칙. 건축선은 금방 원칙적으로 밑줄 그대로 했잖아. 자, 대지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으로서 건축선은 밑줄 긋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이거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제가 건축선이 뭐죠?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니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짧아서 안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짧아서 외운 것 같죠? 근데 돌아서면 못 외우면서 외우지는 않아요. 연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도 말을 못 해요. 건축선이 뭐죠? 어물어물해요. 늘. 어물어물 말을 못 해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건축법상 건축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최소한 10번 정도 했으면 좋겠고 직접 보여드립니다. 봐주세요. 봐주세요. 지금 이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림 그리지 마세요. 그리지 말고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도로를 배웠잖아. 건축상 도로의 소유너비는 몇 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까? 그렇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너비 4m 이상, 4m 이상인 도로와 그 이정 도로를 건축상 도로라고 합니다. 자, 소유너비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예요. 이게 대지라고. 이쪽에도 대지가 있습니다.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쪽에도 대지가 있습니다. 이 대지예요. 자, 건축선은 금방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건축선 금방 법이 이렇게 규정했잖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건축법상 건축선 봐주십시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건축선이라고 그래요. 반대쪽에도 봐주세요. 반대쪽에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것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이게 건축선이에요. 그럼 조금 전에 건축선은 무슨 의미가 있죠? 잘 보세요. 이 대지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이에요. 그럼 이 대지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는 한계선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자, 건축합니다. 여기 서울 강남 대로변이라고. 강남 대로변에 이 건축합니다. 이 건축을 할게요.
이렇게 건축을 하면 이 건축물은 이 건축 허용 한계선이 건축선이니까 이 도로 쪽으로 1cm도 1mm도 돌출할 수 없는 한계선이 건축선이라고. 그럼 강남의 임대료, 건물 임대료 비싸죠. 제가 한 2, 3년 전이에요. 이게 뉴욕지가 아시죠? 건물. 이게 6층에서 한 5년 정도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 13, 14년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자리에 학원이 없어졌죠. 거기 학원에 강의할 때인데, 임대료가, 보증금은 얼마 걸리는지 몰랐어. 그때 임대료가 얼핏 듣기로 월 2,500만 원 낸대. 학원 크기가, 강의실 규모가 지금 우리 학원보다 절반 정도 되고, 이 2층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 저기야. 한 층이. 이 건물의 절반 정도 층인데, 13, 14년 전에 월세를 2,500만 원 냈다고. 역시 강남 부자니까 다 놀라지도 않고. 월세 2,500이라고. 비싸죠? 1년에 월세만 2억 5천 내는 거잖아. 월세만. 노량진에 하나은행 건너편이 그때 우리 본사였거든요. 학원. 네. 하나은행 건너편에 2층부터 5층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월세 2억 냈습니다. 저희 학원에. 월 2억 냈다고 달세를. 노량진에 학원가에. 조금 놀라시구나, 이제. 이 학원의 월세가 얼마인지 말 못해요. 지당하면 과거는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비싸니까 야간반 수업할 때 그때 농담 많이 했다고. 한 달에 월세가 2,500인데 앉아서 졸지 말고 열심히 하시라고. 비싼 땅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만약에요. 그럼 한번 봐요. 한 층당 임대 수입이 2억 3억이면은 지금 강남 그죠? 대로변의 큰 빌딩은 그때보다 임대료가 지금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월 1억 단위예요. 억 단위라고 다 월세가. 큰 것은 몇 억 되겠죠. 월세가. 그렇다고. 그럼 봐요. 1층, 2층은 건축물 도로주로 돌출하면은 자동차에 부딪히니까 3층부터 기술주로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건축설이 없으면 전부 3층부터는 돌출해서 건축해버려요. 강남 빌딩들이. 이렇게 건축할 거예요. 1년에 연간 임대수익이 얼마 되겠어요? 이거 수백억이거든. 그러면은 또 반대쪽에 대지의 건축주도 당연하게 뭐죠? 3층부터 돌출해서 건축해버리겠죠. 다. 건축순이 없으면 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강남 대로변에 전부 건물이 덮어버리니까 여기에 우리는 사람이 보행하고 있고 자동차가 통행한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매연이 빠져나갈 공간도 없죠. 내 땅 없으면 하늘 한 점 보지 못하고 살아야 돼요. 건축순이 없으면. 그래서 지금 강남 대로변 위에 건물이 1cm도 도로주로 돌출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뻥 뚫린 내 땅 한 평 없지만 도로를 걸으면서 하늘을 뻥 뚫린 하늘 공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알게 된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건축순 덕분이에요, 진짜. 이제 건축순에 완전히 이해하셨죠? 건축선은 대지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정물 설치를 허용하는 그 허용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4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제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겠죠? 예외는 이제 1월 달에 기본 이론을 또 붙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건축선 배울 거요. 책장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257페이지 옵니다. 257페이지 오셔서 257페이지 오세요. 257페이지 오셨습니까? 네, 257페이지 오셔서 2번에 봅니다. 건축협정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건축협정을 발표합니다. 4년 전에 제도가 도입됐고요. 네, 작년에 나왔고, 그 앞에 나왔고, 그 앞에 나왔고, 2018년도에 올해 안 나왔어요. 네, 건축협정 3년 연수로 출제됐었고요. 자, 건축협정 설명합니다. 건축협정은 교재 보시면 안 돼요. 건축협정이 무엇인지 교재에 적어두지 않는다는 거죠. 건축협정이란 저를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 교재를 볼 단계는 아니죠. 교재에 보시면 개념이 없다니까. 건축협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앞으로 보시고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건축협정이 무엇인지 설명드릴 거예요. 네, 설명됐습니다. 도로가 있고요. 도로. 이 도로 너비가 50m 도로예요. 대로입니다.
큰 도로죠. 50m 도로 가정합시다. 상업적이고요. 이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네요. 대지. 대지가 일단은 개수가 몇 개 있느냐면 4개, 4개. 대지가 4개가 있습니다. A 대지, B 대지, C 대지, D 대지. 이렇게 해서 4개의 대지가 있어요. 4개의 대지가 있는데, 우리 건축구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의 몇 미터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m 이상을 접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이 D 대지는 이거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이 길이가 180cm예요. 180cm면은, cm가 접하고 있으면은, 도로의 2m 이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 하면 도로의 2m 이상을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상 원칙에 위배되죠. 그래서 D 대지는, 건축을 할 수 없어요. 맹지예요, 맹지. 2m 이상을 접하지 않으면 건축에서 맹지라고 보는 거예요. 실무에 나가면은. 그래서 2m 이상을 접하지 않은 대지는 지목이 대지여도 건축이 불가능해요. 그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최소 도로의 몇 미터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입니까? 2m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죠. 1월달에 배워요. 자,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전부 대지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 적용한다고. 상업적의 업무용도의 빌딩을 지을 땅이니까 전부 2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법적으로 적용. 대지 면적의 일정한 부분을 적용을 해야 돼요. 얼마를 해야 되는지 지금 아실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설 주차장 설치 준용에서 주차장을 설치합니다. 대지에 주차장도 만들어야 된다고. 기타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은 아직까지 복잡하니까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럼 이 정도. 그러면 나머지 남은 공간에 건축을 할 수 있게 돼요. 3개의 대지에. 하는데 A 대지에는 자 보십시오. A 대지에 자 건축을 했고요. B 대지에도 건축을 했고요. C 대지에도 건축을 했는데 건축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씩에 각각. 그다음에 4개의 대지에 실제로 건축된 연면적 합계 얼마죠? 3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규모로 4개의 대지에 건축이 된 거예요. D 대지에는 아직 건축을 못 했고. 근데 자, 건축 입증이 뭐냐면 보세요. 자, 이 대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대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대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대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전원 합의의 방법으로 자, 건축을 함께 하기로 협정하거나 그리고 건축물의 대수선을 함께 할 것을 협정하거나 또 리모델링을 함께 하기로 협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건축 등 협정인데 줄여서 그냥 건축 협정이라고 하는 거죠. 건축 행위를 공동으로 할 것을 협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건축협정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봐요. 대지 소유자, 대지를 소유한 자, 건축물을 소유한 자, 지상권자는 전원 합의의 방법으로 건축 등에 관하여 공동 건축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건축협정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러면은 건축협정을 하면은 건축 쪽에게 얻는 이익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얻는 이익이 있어야 협정할 거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것보다 얻는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협정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요. 건축협정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익이 있습니다. 건축협정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법적으로 맞벽 건축을 할 때 공동으로 건축가 가능합니다. 공동 건축, 맞벽으로 건축할 때 공동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허용돼요. 공동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벽으로 건축하면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한다. 보세요. 안 적는 건데. 맞벽으로 건축하면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한다. 자, 봐주시고요. 몇 개의 대지였죠? 4개의 대지였잖아. 4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처럼 건축을 적용하여서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건축과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4개의 대지를 봐요. 법적으로 하나의 대지로 보아서 통합하여 건축을 적용해 주는 거야. 그러면 아까 D 대지는
개별주를 건축하면 건축할 수 없었지만 D대지도 하나의 대지처럼 건축을 통합 적용해 주니까 도로의 2m 이상을 접하게 되죠. 그럼 4개의 대지 중에서 한 곳만 도로의 2m 이상을 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대지도 건축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일부 건축법을 통합 적용해 주는 거야. 통합 적용하니까 개별 대지마다 건축을 적용하지 않고 이 협정 체결된 4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모아서 건축법을 적용해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적용을 4곳 해야 됩니까? 한 곳 하면 됩니까? 한 곳만 하면 되잖아. 적용을 한 곳만 하면 되잖아. 그럼 적용을 4군데 해야 되는데 한 곳만 하니까 그만큼 적용을 적게 한 만큼 건축물을 크게 건축할 수 있죠. 주차장을 4개의 대지에 전부 주차장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대지로 보아서 건축법을 통합 적용해 주니까 부설 주차장을 한 곳만 설치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맞벽 건축, 건축물이 벽을 마주보고 빌딩을 지을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야. 그걸 맞벽 건축이라고 하는 거야. 벽을 마주보게 건축을 하는 거야. 보세요. 이 건축물의 벽이라고 벽. 이 벽을 마주보고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럼 빌딩이 몇 개 되죠? 하나, 둘, 셋, 넷. 서로 벽을 마주보고 지었잖아. 이것을 맞벽으로 건축한다고 하는 거야. 맞벽으로 건축하면은 공동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허용돼요. 그럼 빌딩 개별적으로 건축할 때는 3개의 빌딩이었고 각각 1000제곱미터씩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로 건축이 가능했지만 맞벽으로 공동으로 건축하니까 4개의 빌딩을 지었고요. 각각의 빌딩들은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씩 공동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면 맞벽을 건축하니까 연면적 합계가 얼마가 됩니까? 8,000제곱미터의 대규모 빌딩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건축주들이 얻는 이익이 엄청 늘어나죠. 이게 건축협정이라고. 그러면은 잠깐 우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올해 2018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념이 2개가 된 거야. 달동네 철도 사업도 있지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옛날에 재개발됐죠. 지금은 보전 방식으로 간다 그랬죠.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그대로 둡니까?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는 거야.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법상 정비구역 가운데서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앞으로 보존되거든. 그때 낡은 빌딩을 가진 건축주들이 개별적으로 리뉴얼 할 때, 그러니까 건축협정을 통해서 이제 지역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건축주들이 개발을 한다면은 더 큰 빌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보존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런 지역에서 개별 낡은 건축물을 가진 건축주가 개별 건축을 리뉴얼할 때 사업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건축법상 건축협정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거라고. 그 완전히 이해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정비법 따로 건축협정이 따로 아니고 그러면 철거 방식으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는 건축협정이 허용돼야 안 돼. 안 돼. 그렇게 시험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야, 정답을. 그러니까 정비법상 용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건축과 건축협정을 공부하고도 활용에 대해서는, 응용에 대해서는 또 맞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깊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비법에 대한 용어 해설이 있어야,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있어야 또 건축과 건축협정이 이해되고 이렇게 된다고. 다 이 공법상 제도들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고요. 보는 시각이 좁아야 될까, 넓어야 될까? 넓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강의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익숙하고 이해가 깊어야 넓게 보이니까. 근데 왜 가방 챙기려고 해요? 아직 멀었는데. 농담이고. 자, 책상 넘어갔습니다. 하나 읽어드리고 갈게요. 읽어드리고. 257페이지 오세요. 257페이지에. 건축협정의 체계를 읽어드립니다. 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토지 동그라미, 건축물 동그라미. 257페이지, 257페이지 02번 건축협정 밑에 읽어드리고 있죠. 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토지 동그라미, 건축물 동그라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동그라미, 지상권자 등은 줄 것죠. 전원합의, 이게 정답을 한번 결정했다고. 과반수 동의입니까? 전원합의입니까? 전원합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합의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과 구역에서 건축물에 동그라미 줄 것이십시오. 건축 동그라미, 대수선 동그라미, 리모델링,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 리모델링 행위에 대해서 협정이 가능한 거야. 이를 무슨 협정이라고 하죠? 건축 협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다 건축 협정은 건축은 협정 대상이죠. 대수선도 협정 대상이죠. 리모델링도 협정 대상이죠. 용도 변경에 관하여 협정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용도 변경은 건축 협정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세 개를 동그라미 하게 한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 수 없죠? 용도 변경. 용도 변경에 대하여 건축 협정은 허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03번. 결합건축 나와 있습니까? 결합건축은, 여보세요? 2017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됐다고. 2017년도에 제도가 신설됐는데 2018년도에 올해죠. 올해 제가 나올 거로 찍어드렸는데 네, 빗나갔습니다. 찍었는데 안 나왔다고. 2019년도 여러분의 시험에는 신설되고 시험에 올해 2018년 내야 되는데 못 낸 거예요. 2019년도에 나와요? 안 나와요? 모르죠. 이제 모른다고 해야 되겠어. 근데 확률은 높죠, 그죠? 네, 그래서 아마 또 2019년도에 찍어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합건축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 종료할게요. 자, 결합건축. 여러분 교재 보면은 결합건축이 무엇인지 몰라요. 교재를 안 보는 게 유리합니다. 저를 보시고요. 결합건축이 무엇인지 개념을 적어두지도 않거든요, 교재에는. 법률상 조금만 속에 있을 뿐이죠. 그래서 결합건축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사진 찍는 건 괜찮은데 같이 필기 하면서 수업 듣기는 조금 그럴 건데 설명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 필요하면 뭐 개별적으로 필기하시든지 사진 찍든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결합건축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재벌인 건 알고 있죠. 네, 청년 트럼프가 일찍이 부동산 사업을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부를 일구고 권력관리를 가지게 된 거죠. 부동산 투자업자예요, 본래. 그분이 평생 했던 일이 부동산 개발이었다고. 여러분 중에서도 20대, 30대는 한 또 40대 정도까지는 또 한국에 또 제2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자,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이야기 들어야 된다니까.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어. A 대지, B 대지. 이야기는 적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A 대지, B 대지가 있는데 이곳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고. 준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고요. 준주거지역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이 500%예요. 서울시 조례로 용적률 500%까지 허용되고 있다고. 금표입니까? 용적률입니까? 용적률을 조례가 허용하는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고 있어요. 이 동네에 조례가 허용하는 용적률 얼마라고? 500. 근데 A 대지의 건축주는 용적률 200%를 사용해서 건축을 했어요. 법상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 얼마를 미사용하고 있죠? 아직 300%는 사용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 대지는 용적률 300%를 더 건축할 수 있죠. 근데 B 대지 건축주가 저예요. B 대지 건축주 저는 용적률 500%를 모두 사용해서 건축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20층 빌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20층 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못 만났죠. 20층 빌딩 가지고 월세 받고 있으면 못 만났죠. 없으니까 다행히 만난 거죠. 네, 20층 빌딩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다 가정하고 그냥 기분 좋게. 근데 빌딩이 건축 연령이 45년쯤 됐어.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낡으니까 임대료도 떨어지고, 임대가 안 되는 층도 있고, 공실이 높아지고, 공실률이 늘어나고, 보수 보강하는데 비용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관도 낡아지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야 될까요? 빌딩은 텅텅 비어가는데 임대가 안 되고,
보수보강벽은 눈덩이처럼 불어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철거하고 다시 건축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20층을 다시 20층으로 리뉴얼을 하면은 20층 빌딩 가지고 있으면은 장롱 속에 수천억을 넣어둘까요? 아니잖아요. 절반이 대출일 수도 있잖아. 큰 빌딩주는 큰 부채가 있죠, 보통. 그죠? 저도 어릴 때 순진해가지고 큰 빌딩 가지면 진짜 100%다 자기인 줄 알았는데, 그죠? 많게는 30% 정도가 자기 자본이고요. 70% 뭐 60%가 다 은행 돈이더라고. 나중에 안 거죠. 은행 돈 가지고 어깨 힘주는 거죠. 자기 자본 비율은 그 정도예요. 개인은 보면 20%, 30%, 뭐 40% 그렇더라고요. 물론 100% 자기 자본도 있겠지만 그렇더라고. 그럼 안 봐요? 그러면 20층 빌딩이 있다고 수백억, 수천억을 장롱 속에 넣어둔 거 아니니까 그걸 철거하고 건설을 하면은 다시 빚을 내야 되잖아. 사업성이 없으면 그 빌딩이 무너져도 리뉴얼 할 수 있어? 없어? 없을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도심과 부도심에서 개별 건축주들의 건축물을 리뉴얼할 때 사업성을 확보해 주려고 이 A 대지에 사용하지 않는 용적률 얼마 남아있죠? 300%. 그죠? 그러면 이 B 대지의 건축주가 이것을 철거하고 리뉴얼할 때 여기에 미사용 용적률 300%를 매매를 통해서 사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랍건축은 용적률 매매제도입니다.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두 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해서 그 합의된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럼 A 대지, B 대지 소유자가 합의하면 이 대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면 용적률을 10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20층입니까? 40층 뽑아 올릴 수 있습니까? 40층. 그럼 40층을 뽑아 올리면은 나머지 20층은 전부 분양하면은 그죠?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잖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낡은 빌딩을 세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뭐죠? 결합건축이라고 해서 핵심은 두 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했을 때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기 위한 제도가 뭐죠? 결합건축.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용적률 매매 제도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빌딩의 역사가 긴 미국은 그 뉴욕의 트럼프 건물도 결합건축의 결과로 건축된 건축물이랍니다. 일찍이 눈 뜬 거잖아요. 부동산 개발업자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는 도입된 지가 이제 2년 차라니까. 2년 차니까 벌써 빠른 건축 설계 사무소는 벌써요, 결합 건축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상담을 해요. 건축 상담을. 낡은 빌딩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찾아가서 결합 건축을 통해서 큰 빌딩을 건축하기 유도하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경기가 좋지 않으면은 부동산 개발 이거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제도를 알고 활용하면은 참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결합 건축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하면은 용적률을 통합할 수 있는 제도가 뭐죠? 결합 건축. 두 개 이상의 대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저는 합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건축을 하기로, 공동으로 대수선하고, 공동으로 리모델링 하기를 협정할 수 있죠? 뭐죠? 건축협정. 둘 다 앞으로 철거 방식을 전제하고 만든 겁니까? 앞으로 도시 재생을 할 때 보존 방식으로 한 것을 전제한 겁니까? 보존 방식으로 할 때 개별 건축주가 낡은 건축물을 리뉴얼할 때 그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는 거죠. 최신 제도들이니까 꾸준히 지금 건축협정은 3년 연속으로 나왔고 결합건축은 제도 도입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 제도 도입 후 첫 시험에 안 나왔고 내년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죠. 여기까지 해서 건축법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1월 달에 종강이에요. 1월 달에 다시 첫 진도부터 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입문 과정이니까 크게 부담 없이 공법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거나 이렇게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고 1월 달부터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드리는 용어와 그리고 빼대 흐름 속에다가 이렇게 다시 기본 이론들을 붙여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내일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 수고하셨습니다.